그런 어떤 트렌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트렌드에 좀 부합한 ETF를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올해 어쨌든 ETF 시장이 정말 좀 많이 뜨거웠던 것 같은데 네. ETF 시장이 올해 굉장히 급성장을 한 건 맞죠? 맞습니다. 네, 일단 그 급성장한 요인은 뭔가요? 네. 제가 봤더니 2020년 말에는 52조 원이었어요. 국내 ETF 시장의 규모가. 작년 말에. 작년 말에. 근데 올해 70조 원이 넘었어요. 많이 성장한 거죠. 그리고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수도 한 530개 되고, 그리고 운용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ETF가 20개나 돼요. 사실 이거는 놀라운 거거든요. 1조 원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돈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거에는 1조 원 넘는 ETF 뭐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냥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ETF 정도였는데 일단 530개 중에 20개가 1조 원이 넘는다. 굉장히 대형 ETF들이 많이 나왔고 이 ETF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 국내 ETF 시장은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보이고 개인들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색깔이 많이 달라졌어요. 앞에서도 제가 장기적인 트렌드와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경제구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열풍에 좀 부합하는 그런 ETF들이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굉장히 투자하실 때 세금에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주식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것과 퇴직연금 계좌에서 ETF를 투자하는 것과는 세제적인 측면에서 좀 많은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근데 퇴직연금에서는 해외 자산, 그러니까 해외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라든지 ETF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그 해외 주식이 국내 주식보다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서 성장 가능성을 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ETF가 그러한 어떤 가려움을 많이 긁어줬던 한 해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한 측면이 지금 70조 원의 시장으로 국내 ETF 시장을 성장시킨 것 같고 한 80개 정도 새로운 상품이 공급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국내 주식 테마라든지 액티브 운용 ETF 그리고 이제 뭐 탄소 배출권과 같은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자산에 투자하는 ETF 굉장히 좀 많이 상장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의 이제 선택권을 굉장히 확대시킨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열풍, 그리고 해외 자산에 대한 뭐 투자 수요, 그리고 퇴직연금과 같은 그런 계좌에서 ETF 투자 열풍, 그런 것들로 이제 국내 ETF 시장의 성장 요인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의 ETF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이 몰려있는 ETF 한 3개 정도 꼽는 뭐가 있죠? 운용 규모로는 코스피 200이죠. 국내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 200이랑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가 굉장히 규모가 많이 크고 최근에는 뭐 딱 3위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제 미국의 반도체라든지 테크 대형주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엄청나게 큰 운용 규모의 ETF가 됐습니다. 엄청 ETF 시장이 핫하죠. 자, 그럼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ETF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을 텐데 올해 어느 정도 유입된 거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을까요? 글로벌은? 11월 말까지 1조 달러가 글로벌 ETF 시장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조 달러면은 얼마죠? 한 1200조 원? 엄청 어마무시한 자금이 유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자금이 들어온 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ETF 시장의 운용 규모가 9조 달러가 넘는데 그러면은 거의 1경이네요, 1경. 거의 1경에 가까운 운용 그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2018년이면은 뭐 3년 전이죠. 대비해서 2배 가까운 성장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올해 많은 신규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한 380개 상장이 되면서 와, 이것도 그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최고치인 것 같고요. 올해 상장된 상품들을 살짝 보니까 아직까지 규모는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미국 ETF 시장은 1993년도에 시작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상품이 나왔고 지금 2,800개가 있대요. 미국 ETF 시장에 엄청나게 다양한 ETF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규모도 크고 그 각각의 ETF 규모가 그래서 SPR랑 QQQ도 거기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스파이와 QQQ도 엄청 규모 크죠. 스파이는 가장 제일 먼저 나온 ETF이자 가장 큰 운용 규모를 가진 ETF가 바로 스파이이고요. 올해 상장된 상품들은 규모는 크진 않지만은 스토리는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ESG 하잖아요. 정말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뭔지 정말 그냥 구색 맞추기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냥 이거는 해야 되는 방향인 것 같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도 나오다 보니까는 ESG 상품 ETF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아직 현물은 없지만 그래도 선물 ETF를 통해서 뭐랄까 그냥 비트코인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을 투자하던 투자자뿐만 아니라 좀 보수적인 투자자들도 내 주식 계좌에서 그냥 ETF를 통해서 이 자산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해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핫했죠. 국내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ETF가 굉장히 핫했는데 미국도 같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이 사명을 이제 메타 플랫폼으로 변경을 하면서 더더욱 이게 정말 그냥 장난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주산업과 같은 아직은 뭐 수익이 나지 않는 너무 먼 미래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와 관련한 ETF들도 새롭게 선보인 걸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자, 그럼 국내 ETF 시장에도 대형 운용 구매 ETF 비중도 많아졌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ETF 활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졌을 텐데 과거와 다르게 좀 요즘에 인기 있는 상품들의 뭐 색상은 좀 변했나요? 어떻게 될까요? 변했죠. 아까 앞에서도 이제 과거에는 레버리지 인버스만 많이 투자하셨다고 했는데 맞아. 아까 가장 큰 규모의 ETF 물어보셔가지고 코스피 200 중국 전기차 그런 거 많은데 이제 보니까는 올해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가 가장 높았던 거를 제가 꼽아 보니까 뭐 차이나 전기차라든지 미국 테크 탑10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전기차의 주요한 소재이고 부품인 그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 ETF도 관심이 많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의 상위에는 해외 자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그리고 차이나 항생테크, 이제 중국의 좀 대형 IT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로도 좀 자금이 많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과거에 이제 단순히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가 굉장히 이제 좀 다양화됐고 이러한 자금 흐름들을 봤을 때 투자를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과거의 흐름에서도 많이 성숙된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어쨌든 미래의 성장성에 투자하고 그런 데서 이제 함께 호흡하면서 좀 길게 가겠다 이런 호흡들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성숙되고 발전됐다 ETF 시장이 그리고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뭐 인버스 레버리지 ETF 이런 거 별로 좀 많이 줄었나요? 거래는 많이 되기는 해요. 거래는 왜냐하면 매번 이제 저희가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말씀을 드릴 때 이 ETF는 길게 가져가면 안 된다. 일주일을 넘기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달리 레버리지 하면 단순히 2배 수익률을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기초로 하는 지수의 일간 변동률의 2배. 일간 변동률의 뭐 마이너스 1배, 마이너스 2배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방향과 그 폭 정도가 완전히 우리 예상과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못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그러한 측면에서 거래량은 많지만 운용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자금의 유출입이 굉장히 잦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의 운용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거에서 네. 확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 레버리지 인버스 ETF의 운용 목적에 대해서 네. 굉장히 학습이 많이 되어 있으셔서 그렇게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막, 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제 코스피가 막 5%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건 단기 가격 상승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정도의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그냥 작은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2022년 내년도 ETF 시장 좀 어떠한 한 해 될 거라고 보시나요? 굉장히 상품은 다양화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운용사들도 많이 진입을 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에서도 그 액티브 ETF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올 한 해 ETF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운용사가 3군데 있습니다. 다 이제 액티브 운용사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총 18개 운용사가 ETF를 운용하고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판매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펀드에 가입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내는 그런 시장은 조금은 지금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ETF는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딱 그냥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 내 판단하에 사고 싶으면 오늘 사고 뭐 오늘 팔고 내일 사고 내일 팔고 뭐 이런 식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액티브 이제 펀드를 기존에 네. 이제 운용하고 판매하셨던 액티브 운용사들도 이 ETF라는 수단 자체의 매력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도 다양한 액티브 운용사들의 진입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ETF 운용사들도 테마나 전략에 있어서 매니저의 역량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는 액티브 운용 ETF도 좀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이제 ETF가 뭐 패시브다, 뭐 수동적으로 그냥 지수 따라가는 ETF 뭐 금융상품이다라고 말하기는 힘들 정도로 그러한 흐름들이 좀 강화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해외 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해외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해외 자산에 대한 국내 시장에서의 공급은 아직까지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한 그린 에너지 관련한 ETF도 출시하고 다른 운용사들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액티브 그리고 그린 에너지 달라지는 어떤 기술 혁신에 대한 관련된 ETF들이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새롭게 ETF 낸 자산운용사 3군데는 어디인 거예요? 네, 뭐 타임폴리오도 있고요, 에셋플러스도 있고 그리고 메리츠 자산운용 이렇게 액티브 ETF를 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진입한 운용사들이 그런 거고, 기존에 있었던 운용사들도 액티브 운용의 ETF를 좀 활발히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주식과 관련해서 뭐 이제 액티브 운용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 자산운용사처럼 신한자산운용도 2021년에 탄소 배출권에 뭐 ESG 투자 관련해서 상품 제공을 제가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뭐 중국 태양광 ETF를 출시하셨다고. 이거는 왜 어떤? 그러니까 저희의 이제 그 ETF 출시 상품화의 고민은 결국 기후, 환경, ESG 이런 쪽이 조금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 테마, 그런 전략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도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탄소 배출권을 출시한 이유도 글로벌하게 전 세계가 이런 기후 변화 위기에서 탈출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탄소 배출권은 이제 규제적인 측면에서 석탄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적인 부담을 주어서 기업들이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유인책으로서 바라보고, 그렇다면은 기후변화 대응은 탄소 배출권과 같은 규제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소라든지 다양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도 분명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이나 태양광 ETF를 생각하게 됐고, 근데 왜 차이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태양광 그 밸류체인,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중국 기업들의
뭐랄까요? 시장 점유율, 입지는 굉장히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그 안에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태양광에 먼저 중점을 둔다라면은 네. 이거를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중국 기업에 노출된 태양광 ETF가 흐름에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중국 본토 주식 태양광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방금 밸류체인 얘기해 주셨는데 네.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은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밸류체인을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은 원자재인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폴리실리콘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게 자른 웨이퍼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방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웨이퍼를 통해서 태양전지, 실질적으로 태양을 받아서 그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태양전지 셀이 있고 이 셀들을 모아서 크게 패널을 만드는 모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그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데 네. 처음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급등을 하면서 네. 좀 우려들이 있으셨는데 폴리실리콘은 태양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실리콘은 규소라고 하는데 이 규소가 지구상에 그 산소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만큼 태양광이 부각이 되는 이유가 무한한 자원.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네. 어떤 신재생 에너지보다 부각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러한 폴리실리콘은 사실 태양 전지판 제조용 실리콘으로 되기 위해서는 순도가 99.999999%가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100%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네. 고난도의 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밸류 체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실리콘을 녹여가지고 블록 형태로 만든 것을 인곳이라고 하고 이 블록 형태로 되어 있는 인곳을 잘게 얇은 막 형태로 자른 것이 웨이퍼. 그리고 이 웨이퍼를 기반으로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직접 변화시키는 태양전지인 셀이 있고 이 셀을 여러 이제 붙여가지고 유리라든지 부품 등과 함께 제작한 넓은 판이 모듈, 태양광 패널. 우리가 쉽게 말해서 태양광 패널이라고 하는 것이 모듈. 이렇게 좀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으로 가서는 이제 저도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전환시켜주는 뭐 인버터라든지 설치하는 어떤 시스템 이렇게 밸류체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공정들마다 난이도를 보면 폴리실리콘, 인곳, 그리고 웨이퍼 이 그 후방 산업의 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전방 산업으로 갈수록은 사실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중국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밸류체인 안에서 중국이 굉장히 높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폴리실리콘 안에서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한 64%? 네, 그리고 웨이퍼 안에서는 92%, 그러니까 태양전지인 셀에서는 85%고 그 태양광 패널이죠. 모듈에서는 한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투자할 거면은 중국 기업들에 투자해도 이 어떤 시장의 흐름을 충분히 좀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투자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이 더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이런 어떤 밸류체인 안에서 그 기술력과 네. 점유율을 본다라면은 네. 중국이 굉장히 독보적이더라고요.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사실 우리가 한국에도 네.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이 끼는 날을 보면 다들 이제 원망하는 맞아. 국가가 바로 이제 좀 중국일 텐데 중국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탄소 배출량도 많고 화석연료 의존도도 높을 텐데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에서 글로벌 경쟁이 높은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한데. 맞아요. 저도 네. 이제 탄소 배출권 ETF를 출시하고 그 시장을 공부하면서 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주범. 차이나.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예요. 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서 기술력은 또 탑, 네.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 2019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이러한 부분은 네. 수치를 가져온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수치를 갖고 나왔는데 네. 신재생 에너지 전력 생산량이 732테라와트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만큼이냐? 중국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6,752테라와트시로 파악이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약 10% 정도 수준이더라고요. 네. 근데 중국이 뭐 자국 내에서 그런 전력 생산도 그렇긴 하지만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약 30%를 중국이 담당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태양광은 한 35% 그리고 풍력은 한 34% 수준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은 정책이 되게 중요한 국가 중 하나죠. 그쵸, 그쵸. 예,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게 14차 5개년 계획인데 그 안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기존보다 좀 타이트하게 바꿨더라고요. 2030년까지 그 목표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25%인데 작년까지는 이게 20%였다고 해요. 그래서 한 5%포인트 정도 좀 상향 조정이 됐고 네. 과거에도 어쨌든 목표를 높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중국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런 기술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을 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비용 자체도 다른 활성연료와 비교해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까지 확 떨어진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좀 재편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중국 내에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강화를 하고 그 기업들이 육성하다 보니까 글로벌하게 중국 기업들이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굉장히 그 태양광 밸류체인 안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어떤 정부의 강력한 정부는 근데 그쪽에 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를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가져가잖아요. 근데 중국도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라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이런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가려면은 그렇죠. 가장 많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중국에 가장 많이 최근에 얘기하는 거가 자국의 기술 독립성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꼭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예를 들어 뭐 그게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나중에는 이제 뭐 바이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글로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의 일원이긴 하지만 이런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국 내 기술력을 굉장히 그 육성해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중국이 이 신재생 태양광 쪽에서 굉장히 뭔가 조금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 언제나 그 정책 리스크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 뭐 알리바바라든가 텐세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중국의 그런 규제로 인해 성장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또 주가도 좀 출렁인 경우가 많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를 올해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막 올 한 해는 중국 증시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문구 중에 하나가 중국 투자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 아, 그러니까요. 가끔씩 CEO 분도 몇 달 동안 안 보이신다고. 그러니까요. 뭐 말 잘못하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한테 오지 않겠지?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중국은 굉장히 뭐 자본주의의 어떤 흐름 속에서 변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나 공산당 일당 체제고 사회주의 국가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그 CEO조차 그 정도로 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 국민은 힘없는 국민은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잘 태어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막 기술력이 좋다 막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이 영속성을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중국 기업은 특히나 정부의 어떤 규제나 역할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올해 많이 느꼈고. 그래서 중국 투자할 때 뭘 좀 고려해야 될까요?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올해 들어서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공동 부유. 우리 다 같이 잘 살자. 응? 왜냐면 중국이
굉장히 많은 최근에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하면서 기존에 설정해놨던 목표들이 있었어요. 공산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공산당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고 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올해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중국의 1인당 GDP를 1만 달러를 넘게 하자. 근데 이 목표는 이미 작년에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건국은 100년이 되는 해가 2049년입니다. 근데 그때는 목표가 중국을 경제적으로나 군사력 측면에서나 세계 최강국이 되는 그런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그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게 발생을 했죠. 예, 빈부격차. 우리가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14억 인구 중에서 6억 명 정도가 연간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190만 원 정도밖에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양극화가 심화된. 연간이요? 네, 연간. 엄청난 거죠. 1만 위안, 190만 원. 그만큼 최빈곤층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4억 인구 중에 6억 인구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2021년 이제 제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공동 부유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이제 이는 이제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사항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 부유에 입각을 한다라면은 독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출산율을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민을 괴롭히는 어떤 사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교육 금지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면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중국의 소중한 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압박을 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우버라고 하죠. 디디 주식. 걔도 이제 상장 폐지했잖아요. 그만큼 이게 이런 어떤 중국 정부의 압박이 이런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흐름도 안 좋았어요. 중국 흐름도.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 제가 이제 ETF를 하다 보니까는 지수를 많이 보는데 중국의 항생 테크 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ETF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올해 11월 말까지 연초 이후 성과를 봤더니 29% 하락했습니다. 29%. 올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한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요 지수는 29% 하락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징둥닷컴이라든지 이런 중국 좀 큰 빅테크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과가 안 좋았고 이 성과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것은 좀 아닌가? 그렇다면 육성하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중국 투자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생테크 지수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기술 혁신이라든지 반도체 자립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오히려 이제 중소형 주식들이 성과가 괜찮았어요. 예를 들어 상해 거래소에 있는 스타 50 지수라고 하는데 커창판 50 지수는 올해 들어서도 많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중소형주 지수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육성 중국 정부가 어떠한 산업을 육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도 중국 투자하면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아마 ETF들을 출시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국내 ETF 시장에는 중국 관련 ETF 좀 다양하게 어떻게 있나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숫자는 작지만 특히 이제 해외 주식의 비중이 이제 중국을 포함한 해외 주식 ETF의 비중이 2020년에는 한 8%였는데 국내 ETF 시장에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22%로 엄청나게 증가 많이 했습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난 거죠. 운용 규모가 4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안에 이제 중국 관련된 ETF들, 전기차라든지 뭐 클린 에너지라든지 사실 항생테크는 성과는 안 좋지만 여전히 이제 가격이 너무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 매력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투자의 입장에서 국내다 미국이다 이렇게 가르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투자하는 어떤 효율성, 쉬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정말 국내 주식 투자하듯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중국 ETF가 있는데 국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는 저는 좀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개장 시간도 주식시장 개장 시간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빠르게 조금 중국 주식 시장 혹은 뭐 중국의 흐름에 좀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측면에서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된 중국 ETF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보다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국내 ETF 시장에 다양한 중국 관련 ETF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주식 시장에 중국 주식 관련한 ETF는 좀 현황이 어떻게 돼요? 제가 추려보니 미국 ETF 시장에 한 2,800개 되는데 그중에 51개 정도 상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품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운용 규모도 한 300억 달러니까는 이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원? 꽤 크게 보이지만 미국 ETF 시장이 7조 달러 시장이면은 굉장히 미미하죠. 7천조 원 정도 되는 ETF 시장에서 30조 원 정도가 중국 ETF라고 하면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국가 투자로는 꽤 그래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는 좀 뭐랄까 중국 본토에 투자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상장되어 있거나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ETF,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하는 ETF가 많아요. 그래서 성과가 올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51개 ETF의 이제 성과를 단순 평균으로 봤을 때 한 4% 하락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고, 미국에서 가장 큰 운용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중국 관련 ETF가 중국 인터넷 ETF인데 올해 44% 하락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운용 규모가 한 1억 달러 넘는 중국 ETF 중에서 성과가 제일 좋은 애를 봤더니 이제 중국 클린 에너지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도 뭐 가장 큰 운용 규모는 과거에 어떤 중국이 기술 혁신을 이끌어오는 시기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던 ETF가 지금은 가장 운용 규모가 크지만 올해 우리는 좀 그런 중국의 좀 다른 국가와 다른 특성?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정부의 어떤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미국 내에서도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과 미국 시장과 다 좀 유사한 흐름으로 좀 중국 투자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국내 ETF 시장이 중국의 주식시장 개장 시간과 좀 비슷한 시간에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국내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중국 투자할 때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보다는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ETF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또 중국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ETF 어떤 것도 있는지도 확인해봐야죠. 확인해봐야죠. 네. 작년에 그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 때는 탈퇴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에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였었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친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2020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가장 좀 성과가 좋았던 ETF 중에 하나는 클린 에너지였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ETF 관심 있으시고 주식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티커명으로 ICLN 그리고 TAN이죠. TAN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자금 유입도 많았고 근데 올해 성과를 봤더니 제가 어제자 기준으로 좀 뽑아봤더니
ICLN 같은 경우는 2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탄도 18% 하락을 했어요. 아니, 안 하락한 게 없네요. 그쵸.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 바이든의 인프라 패키지가 계속 조금, 뭐 상하원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서 좀 추진력을 잃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인프라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고, 한 번은 또 다시 한번 직접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부각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차이나 태양광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텐도 중국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중국 태양광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한 17% 비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중국 본토 기업은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이 ETF의 그 뭐랄까 투자 가능 종목 자체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게 주식의 형태든 뭐 해외의 어떤 ADR이라는 형태든 미국에 상장되어 있거나 혹은 이제 뭐 중국 본토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투자 가능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중국 본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그 태양광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맞나 의문점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태양광 밸류체인 안에서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얘네들을 제외하고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상품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상품도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게 우리 국내 상장 ETF로 좀 다른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내 상장 차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기업의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탄이라는 태양광 ETF는 미국 비중이 한 55%? 중국도 그 다음으로 많긴 많아요. 17%. 근데 이제 그게 진정한 뭐 중국 기업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서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의 어떤 지위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중국 본토 기업들, 본토 시장에 상장되는 기업들을 포함한 ETF가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자산운용에서 하고 있는 그 탄소 배출권 ETF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딱 봤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죠. 이 상황에서 들어가기도 좀 뭐 그럴 것 같기도 하고 한데.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9월 30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시장에서 3개 운용사가 4개의 탄소 배출권 ETF를 상장을 했는데 9월 말 상장하고 10월은 조금 성과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11월에 굉장히 이제 저점 대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접전 대비는 뭐 거의 한 40% 정도 상승을 하고 지금은 다시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쨌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계속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는 그 권리를 또 부과를 함으로써 우리가 화석연료의 비용 자체를 올리고 그래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신재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우리가 기후변화 온도를 1.5도씨로 낮추는데 탄소 배출을 축소해야 되는 거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리고 유럽 시장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가장 발전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시장에서도 이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자산의 중장기적인 어떤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트렌드, 방향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 조정이 있을 때 조금씩은 또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꺼리셨던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막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투자 자금을 이 자산에 담아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탄소 배출권이 주식 자산과는 조금 방향이나 그런 어떤 상관관계가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주식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때
또 이런 대체 자산으로서 내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가져가면은 네. 이런 위험 자산의 변동성을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좀 대체되는 자산으로서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좀 오른 부분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어느 정도는 장기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흐름에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어쨌든 ETF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개별 종목과 또 ETF 투자할 때 네. 조금 전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 개별 종목이 아닌 ETF 투자할 때는 이런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2022년에 개인 투자자분들 좀 주식에 어떻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는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개별 종목이 2020년에는 참 어느 주식을 사든 재미있었던 시장이었죠. 근데 2020년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느끼는 첫 해였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세상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경제 구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트렌드는 사실 이제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온오프 그 생활을 같이 병행할 수밖에 없는 뭐 세상이라든지 정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변화 속에서 어떠한 기업이 위너가 될지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트렌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트렌드에 좀 부합한 ETF를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제어하면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ETF는 똑같이 나는 뭐 A ETF야 A를 추구해 라고 하고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거는 똑같은 ETF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뭐 비중도 다르고 종목도 다르고 그래서 그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ETF는 투명한 거 ETF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ETF 구성 종목 보면서 얘는 이런 특징이 있고 얘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ETF는 수동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ETF를 좀 활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ETF가 지금 530개 국내 주식시장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 다양화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다양화되고 더 세분화되고 그래서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좋은 ETF, 상황에 맞는 ETF 잘 고른다면은 더욱더 좋은 투자 성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개별 주식 고를 때 힘드신 분들한테 또 ETF는 또 관심 있는 영역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영상이 투자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박소유미 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